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학원방송국 ABS 아나운서 천서인입니다. ABS 아나운서들이 들려주는 오디오북 컨텐츠 북커버에서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 영국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장편소설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의 제1부, 제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그처럼 흥미로운 광경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야 할 듯하다. 사원 주변의 지역은 하나의 계속되는 정원처럼 보였다. 대체로 사방 12m의 정방형인 울타리 친 들판은 그만한 넓이의 화단과 비슷해 보였다. 이 들판들 사이에 약 500제곱미터의 숲들이 간헐적으로 들어서 있었고 내가 보기에 가장 높은 나무들은 키가 2m 정도 되는 듯했다. 이어 나의 왼쪽에 있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는데 극장 무대의 배경으로 그려놓은 도시처럼 보였다. 나는 벌써 여러 시간 동안 극심한 생리적 욕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는데 거의 이틀 동안 용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화급함과 수치심 사이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었고 나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나는 사원의 대문을 닫았고 쇠사슬이 허용하는 데까지 갔다. 그리고 그 불편한 물건을 내 몸에서 방출했다. 내가 이처럼 지저분한 행동을 저지른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 나는 관대한 독자들이 내가 처한 곤궁한 상황을 원만하고 불편부당하게 고려한 후에 이런 행위를 양해해 주기를 희망한다. 이때부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의 쇠사슬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야외로 나가서 용변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사람들이 모여들기 전에 그 지저분한 물건은 처리가 되었다. 분유 처리 업무를 맡은 2명의 아인들이 손수레에 담아서 그 냄새나는 물건을 밖으로 내갔던 것이다. 청결의 문제와 관련하여 내 입장을 온 세상에 정당해야 할 필요가 없었더라면 나는 일견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문제를 이토록 길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이 문제와 그 외의 다른 문제를 관련하여 나의 청결함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이 용무가 끝났을 때 나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다. 황제는 이미 작은 탑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내 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 황제를 태운 말은 잘 훈련된 어마였지만 마치 자기 앞에 거대한 산이 우뚝 솟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광경은 아주 생소한 것이었으므로 놀라서 앞발을 들고서 벌떡 서버렸다. 그러나 탁월한 기수인 황제는 안장 위에 침착하게 앉아 있었고 그러자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말의 고삐를 재빨리 잡았다. 그동안 황제는 천천히 말에서 내렸다. 그는 말에서 내리자 아주 놀라는 표정으로 나를 찬찬히 쳐다보았으나 나의 쇠사슬이 미치는 범위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이미 대기 중인 요리사와 시종들에게 내게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 주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바퀴 달린 수레 위에다 그것들을 올려놓고서 내 손이 미치는 곳까지 밀고 왔다. 나는 그 수레에서 음식을 집어들고 곧 비워버렸다. 20대의 수레에는 고기가 가득 들어있었고 10대에는 술이 들어있었다. 고기가 든 각 수레에는 2-3번 씹어먹을 만한 분량의 고기가 들어있었다. 음료는 도자기 병에 들어있었는데 수레 한 대당 병이 10개씩 있어서 그것을 몽땅 한 번에 마시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마셨다. 황후와 황자, 황녀들은 여러 명의 귀부인들을 대동했으나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황제의 말이 놀라서 앞발을 쳐듣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들은 의자에서 내려와 황제에게로 왔다. 나는 이제 황제의 용모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는 궁정의 그 어떤 신하보다 내 손톱만큼이나 키가 더 컸는데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가슴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은 강인하면서도 남성적이었고 오스트리아풍의 입술에 매부리 코였다. 안색은 올리브 빛깔이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상체와 사진은 잘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몸짓은 우아했고 행동거지는 장엄했다. 그는 당시 28세 9개월이었으므로 한창 때를 지나기는 했으나 즉위하여 통치한 지 7년이 지났고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았으며 전투를 하면 대체로 승리했다. 황제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나는 옆으로 누웠고 그리하여 내 얼굴은 그와 평행을 이루었다. 이제 그는 내게서 약 3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 있었다. 나는 그 후에도 황제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본 일이 여러 번이었으므로 그의 신상 묘사는 아주 정확하다고 자신한다. 황제의 의복은 아주 단순하고 소박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중간에 해당하는 패션이었다. 그는 머리에 보석들이 상감된 가벼운 황금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 투구 끝부분에는 깃털이 달려 있었다. 그는 내가 혹시라도 움직일 때를 대비하여 칼집에서 뽑은 칼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 칼은 길이가 거의 8cm였는데 칼자루와 칼집은 다이아몬드가 상감된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으나 아주 뚜렷하고 분명했고 그래서 나는 일어섰을 때 그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가 있었다. 귀부인들과 궁정 신하들은 대부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황금과 순은의 무늬가 장식된 땅바닥에 펼쳐놓은 패티코트 같은 인상을 주었다. 황제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대답을 했으나 우리는 서로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사제와 법률가들이 있었는데 황제는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나는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독일어와 네덜란드어, 라틴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혼성 속어 등을 말해보았지만 모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있다가 궁정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고 내 곁에는 강력한 경비 부대가 남겨졌다. 어떻게 하든 내 곁 가까운 곳에 밀고 들어오려고 조바심치는 대중의 뻔뻔함과 때로는 악의를 물리치기 위해서였다. 내가 집 앞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들 중 몇몇 뻔뻔한 자들이 나를 향해 화살을 발사했고 그중 한 화살은 나의 왼쪽 눈을 거의 맞출 뻔했다. 경비대장은 그 6명의 난동꾼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는 것만큼 합당한 처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부하병사들은 그 지시를 받들어서 창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들을 찔러대면서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밀어넣었다. 나는 그들을 내 오른손으로 모두 잡아서 그중 5명은 상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6번째 주민에 대해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그 자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불쌍한 주민은 끔찍한 비명을 내질렀고 경비대장과 잔교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특히 내가 손칼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자 더욱 표정을 관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곧 그들의 공포를 불식시켰다. 나는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그 주민을 묶은 밧줄을 재빨리 끊어주고 그를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는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났다. 나는 나머지 주민들도 호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서 동일하게 처리했다. 그러자 병사들과 주민들은 나의 관대한 처분에 크게 감동한 모양이었다. 나의 그런 태도는 궁중 여론에서 내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했다. 저녁 무렵 나는 아주 힘들게 집으로 들어가 거기 땅바닥에 누웠다. 나는 약 2주간을 그런 식으로 생활했다. 이 기간 동안 황제는 나에게 알맞은 침대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침대 600개가 수레로 내 집에 실려와서 조립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150개의 침대들로 너비와 길이를 맞추어 내가 사용할 침대의 바닥을 만들고 나머지 450개로 그 위에 3층을 더 얹었다. 그 침대 덕분에 나는 매끈한 돌로 이루어진 딱딱한 바닥의 압박으로부터 그런대로 해방이 되었다.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들은 침대와 같은 계산의 비율을 적용하여 내게 깔개, 담요, 덮개 등을 제공했다.
나처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그 정도면 친구로서는 충분했다. 내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자 나를 보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부자, 한가한 사람, 궁금증 많은 자들이 수도로 몰려들었다. 그리하여 자칫 마을들이 텅 비고 농사와 가사일에 대하여 엄청난 태반이 발생할 뻔했으나 황제는 여러 번의 칙령과 국가 포고령을 내려서 그런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미리 막았다. 황제는 나를 이미 본 사람은 즉각 집으로 돌아가되 나의 집 50m 근처까지 다시 오려면 궁정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칙령을 내렸다. 그 칙령 덕분에 정부의 재무부는 상당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한편 황제는 가기를 여러 번 개최하여 나를 처분할 방향에 대하여 신하들과 논의했다. 나중에 나의 각별한 친구이며 정부 고관이어서 비밀사항을 많이 아는 사람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궁정은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쇠사슬을 끊고 달아날 것을 우려했다. 나의 식사 비용은 엄청난 규모였고 식량이 모자라서 기근 사태가 올라갈 수도 있었다. 나의 식사 비용은 엄청난 규모였고 식량이 모자라서 기근 사태가 올 수도 있었다. 한때 그들은 나를 굶겨 죽일 생각도 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 얼굴과 양손에 독화살을 쏘아 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생각해보았다. 저런 거대한 시체의 악취는 수도에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병은 왕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었다. 이런 논의가 오고 가는 중에 여러 명의 군장교들이 가게 장소를 찾아갔고 그들 중 2명이 방 안으로 들어가 위에서 말한 6명의 범죄자들을 관대하게 풀어준 나의 행동을 보고했다. 수도 근처 800m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마을은 내일 아침 산악인간의 음식용으로 6두의 쇠고기, 40두의 양, 기타 고기들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은 걸리버 여행기 제1부, 제2장 절반을 읽어드렸습니다. 수도에 도착한 주인공, 과연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S 아나운서 천서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